어두운 밤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12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빵 진열대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말라서 교복이 헐렁한 아이. 이지원.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아이의 손이 천천히 빵 쪽으로 뻗어갑니다. 5,000원짜리 빵. 어른들에게는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아이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점원의 고함 소리. 지원은 손에 쥐었던 빵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절도.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사 앞에 선 작은 소녀. 판사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보호자는 없습니다. 짧은 대답.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출했습니다. 12살 아이가 홀로 버텨낸 날들. 하지만 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지원에게 6개월의 소년원 송치를 명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12년이 흐른 뒤 20대 중반의 이지원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자재를 나르고 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대학 졸업장도 기술 자격증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 노동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력서에 체크해야 하는 한 칸. 전과 사실 유무. 그 체크박스가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작업 여기까지. 일당 받아가세요.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인부들이 줄을 섭니다.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한 대가로 받는 10만 원. 지원도 그 줄 끝에 섭니다. 그때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인부가 현장 소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 아침부터 있었어요. 내가 봤어. 4시간만 일했어. 밥만 받아가. 소장님, 제발이요. 저 병원비 내야 한다니까요. 시끄러워. 다음 사람. 박 씨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으로 깎인 일당을 받아들고 고개를 떨군 채 현장을 나갑니다. 지원은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억울함, 부당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이 감정들은 지원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평생 느껴온 감정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원의 고시원. 2평 남짓한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반지하 공간. 하지만 이곳이 그녀가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작은 책상 위에는 법학 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헌책방에서 산 낡은 책들. 형광펜 자국이 빼곡합니다. 지원은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우며 책을 펼칩니다. 벽에 붙은 포스트잇. 사법시험 D-487일. 487일 후면 사법시험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아직 1차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한 지 1년 반. 진도는 더디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사법시험 공부 커뮤니티. 댓글들을 읽어 내려갑니다. 독학은 불가능합니다. 학원 안 다니면 포기하세요. 3년 차인데 아직도 1차도 못 붙었어요. 유유. 전과 있으면 변호사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원은 화면을 끕니다.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립니다. 은행 앱 알림. 통장 잔고 47,000원. 달력을 봅니다. 3일 후면 월세 내는 날입니다. 이번 주 일당 30만 원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고 7만 원이 남습니다. 일주일을 7만 원으로 버텨야 합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원은 다시 책을 펼칩니다. 형법 총론. 눈이 침침하지만 집중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렇게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 날 건설 현장. 오전 10시. 지원은 2층 건물의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으악! 비명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사람 살려. 사고야. 지원이 달려갑니다. 한 인부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합니다. 현장 소장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119 불렀어? 어서. 그때 부소장이 현장 소장에게 작게 속삭입니다. 소장님, 이거 안전장비 미지급 사실 들통나면. 현장 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일단 병원부터 보내. 나중에 처리하자. 지원은 그 대화를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는 걸 직감합니다. 지원은 퇴근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부상당한 인부의 가족들이 복도에 모여 있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아이들 어떡해. 의사가 나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비용이 최소 2천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지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12년 전 배고파서 빵을 훔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의 굴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이 빠져드는 늪. 지원은 주먹을 줍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원. 노트북을 켜고 검색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건설 현장 사고 책임,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방법.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갑니다. 노트에 정리합니다. 안전장비 미지급, 사업주 책임, 산재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민사소송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지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저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습니다. 아니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그냥 일용직인데. 벽에 기대어 선 법학 교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꺼운 책들. 아직도 반도 읽지 못한 책들. 변호사가 되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되어야지. 꼭. 작은 목소리지만 단호합니다. 며칠 후 지원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부상당한 인부가 입원해 있는 병실. 복도 끝 4인실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지원은 잠시 망설입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곧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병실 안에는 인부의 아내가 남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췌한 얼굴.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이 역력합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아, 네. 어떻게.
인부의 아내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입니다. 산재 신청하셨어요? 현장에서 개인 부주의라고. 산재 안 된대요. 인부의 아내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안 줬잖아요. 그건 명백한 사업주 책임이에요. 지원이 노트를 꺼내 정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산재 신청 절차, 필요한 증거, 민사소송 방법까지. 이걸 어떻게? 인부의 아내가 놀라며 묻습니다. 저도 법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 고마워요, 정말. 인부의 아내가 지원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도 없고 회사랑 싸우면 남편 재취업도 힘들 거라고 하고 그냥 포기하려고요. 지원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말끝이 흐려집니다. 현실이 보이니까요. 법은 있지만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뿐.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날, 지원은 작업 중에 현장 소장실 앞을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옵니다. 그래, 알아서 잘 처리해. 어차피 증거 없어. 현장 소장의 목소리입니다. 전화 통화 중입니다. 안전교육? 서류야 만들어 놓으면 되지. 누가 일일이 확인해? 근데 그 집에서 소송 안 한다며? 다행이네. 지원은 걸음을 멈춥니다.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사고가 났는데 은폐하려 한다. 사람이 다쳤는데 책임을 회피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참는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지원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옆자리에 양복 입은 두 남자가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합의금 10억 받아냈어. 수임료만 2억이야. 부럽네. 나는 대기업 자문만 5개야. 돈은 되는데 일이 빡세. 변호사들입니다. 고급 양복,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한 변호사가 우연히 지원과 눈이 마주칩니다. 지원의 더러운 작업복 차림을 보고는 슬쩍 고개를 돌립니다. 지원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봅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봅니다. 잔액 4만 7천 원. 이번 주 일당 30만 원이 들어오면 월세 내고 7만 원이 남습니다. 노트북으로 학원 광고를 봅니다. 합격생 90% 배출. 전문 로스쿨 대비 학원. 수강료 연 1,200만 원. 지원은 허탈하게 웃습니다. 1,200만 원. 나한테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네. 책을 덮으려다가 다시 펼칩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여기서 끝이야. 형광펜을 들고 다시 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형법 총론 374페이지. 눈이 침침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카페 한쪽 구석. 현장이 쉬는 날이면 가끔 오는 곳입니다. 지원은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법 공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갑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듭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급 정장. 하지만 정장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의 눈빛입니다. 날카롭고 깊고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눈.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찾아 헤맨 듯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의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지만
손등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통제하려 애쓰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턱선은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억눌린 분노일까요? 이 남자에게서는 모순된 느낌이 듭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움과 동시에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의 집착, 차갑지만 어딘가 간절한 눈빛, 처음 보는 사람, 하지만 왠지 잊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지원 씨? 남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차분함 밑에는 긴 세월 쌓인 피로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목소리. 누구세요? 지원이 경계하며 묻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한태수? 짧게 이름만 밝힙니다. 그리고 잠시 지원을 관찰합니다. 마치 귀중한 물건을 평가하듯, 아니,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듯. 당신 법 공부한다며? 어떻게 그걸? 알고 싶었으니까. 알아봤지. 한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쓸합니다. 무언가를 너무 오래 찾아온 사람이 이제야 단서를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지원은 불편합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것이. 하지만 한태수는 개의치 않고 지원의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형법 총론. 독학이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있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한태수가 차갑게 웃습니다.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한태수? 태성그룹 회장. 지원은 명함을 봅니다. 태성그룹. 들어본 이름입니다. 중견건설회사. 한태수가 지원의 노트북 화면을 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엽니다. 거래하자. 지원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당신을 변호사로 만들어주지.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멈춘 것 같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 네. 한태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학비, 생활비, 최고의 교육, 당신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전부 내가 지원한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5년 안에 변호사만 되면 돼. 그게 조건이야.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아니,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공짜는. 지원의 입이 바짝 마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가는요? 그 순간 한태수의 눈빛이 변합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불꽃 같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집념, 분노, 그리고 간절함. 변호사 되면. 한태수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마치 그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 동생 사건을 맡아라. 동생? 사건? 지원이 되묻습니다. 한태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시선이 허공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건 창밖 풍경이 아닙니다. 1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10년 전. 한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갈라집니다. 내 동생이 죽었어.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자살로. 지원은 숨을 죽입니다. 한태수의 옆 얼굴을 봅니다. 그의 턱선이 떨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 냈어. 검찰도 법원도 모두가 자살이라고 했지. 한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똑바로 봅니다. 그 눈빛. 지원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증오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 10년간 울지 못하고 썩어간 상처 같은 눈빛. 하지만 한태수의 손이 테이블을 줍니다. 하얗게 힘이 들어갑니다. 자살이 아니야. 또 한 번의 침묵. 더 깊은 침묵. 살해당한 거지. 지원의 눈이 커집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살해? 10년 전에 내 동생 한태주는.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균열이 생깁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았어. 살고 싶어 했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어. 그런데 한태수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누군가 그를 죽였어. 그리고 자살로 위장했어. 10년간 수많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어. 대형 로펌, 유명 변호사, 전부 다. 하지만 전부 실패했지. 한태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증거 불충분, 시효 만료, 압력. 이유는 다양해. 어떤 변호사는 중간에 사건을 포기했고, 어떤 변호사는 협박을 받고 손을 뗐지. 지원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내 동생 한태주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 회사가 부작용을 숨기고 신약을 출시하려 한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서 폭로하려 했어. 한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한 지 3일 후 동생은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어. 공식 기록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됐지. 침묵이 흐릅니다. 한태수가 지원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하지만 당신 눈빛은 다르더군. 내 동생과 닮았어. 포기하지 않는 눈. 억울함을 아는 눈.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자의 눈. 지원은 할 말을 잃습니다. 생각해봐. 이게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한태수가 일어나 떠나려다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 하나 더. 이 사건, 목숨 걸어야 할 수도 있어. 한태수가 카페를 나갑니다. 지원은 명함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고시원.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한태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벽에 달력을 봅니다. 집세 납부일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 교재들. 그리고 명함. 목숨 걸어야 한다고. 혼잣말입니다. 쓴웃음이 나옵니다. 지금도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데 뭐가 다르겠어. 지원은 명함을 집어듭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듭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한태수의 목소리. 저, 이지원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거래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태수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안도의 한숨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지.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왜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거지? 한태수의 질문에 지원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저도 억울한 사람이니까요. 억울함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지원은 며칠 전에 봤던 병원 복도의 아내를 떠올립니다. 일당을 제대로 못 받고 나가는 박 씨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12년 전 빵 하나 훔쳤다고 소년원에 갔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태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느껴집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평생 가난과 낙인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하지만 이 기회는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10년간 수많은 변호사가 실패한 사건. 누군가는 협박당하고 누군가는 포기했던 사건. 지원은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괜찮아. 난 이미 밑바닥이야. 더 떨어질 곳도 없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지원은 책상 위에 법학 교재를 봅니다. 내일부터 이 책들은 단순한 공부 자료가 아닙니다.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태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무기.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지킬 무기.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한태수가 보낸 주소로 향합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 20층, 태성그룹 본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회장실로 향합니다. 비서가 안내합니다. 넓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태수가 창가에 서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왔군. 네. 앉아. 지원이 소파에 앉습니다. 한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놓습니다. 이게 뭐죠? 내 동생 사건 자료야. 지금부터 당신은 이걸 공부해야 해. 파일을 펼치자 수백 장의 서류가 나옵니다. 부검 보고서, 경찰 조사 기록, 증인 진술서, 사진들. 지원은 숨을 죽이고 자료를 봅니다. 한 장 한 장. 그리고 한 사진에서 손이 멈춥니다. 한태준의 사진. 30대 초반의 남자. 맑은 눈빛에 온화한 미소. 닮았죠? 한태수가 지원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제 눈빛이랑요? 응. 저 사진 찍을 때 동생은 회사 부정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직후였어.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지. 한태수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립니다. 당신 눈빛도 그래.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 한태수는 지원에게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합니다. 매달 생활비 300만 원. 학원비 전액 지원. 필요한 교재, 자료 모든 것. 그리고 전용 원룸 제공. 5년 안에 변호사가 되면 돼. 그리고 변호사가 되는 순간 내 동생 사건을 맡는 거야. 만약 5년 안에 못 되면요? 그럼 거래는 무효. 당신은 자유야. 지원받은 돈 갚을 필요 없어.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 저예요?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을 텐데. 한태수가 창밖을 봅니다. 10년간 돈 많이 쓰고 실력 좋다는 변호사들 다 고용해봤어. 결과는 실패.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밑바닥이 뭔지, 억울함이 뭔지. 한태수가 지원을 봅니다. 당신은 알아. 몸으로 겪었으니까. 그게 당신의 무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오늘부터. 한태수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계약서입니다. 서명해. 그리고 오늘 당장 이사가. 그날 오후 지원은 고시원 짐을 챙깁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방 하나, 책 몇 권이 전부입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갑자기 왜? 월세 밀린 것도 없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 잘 됐네. 여기 환경이 공부하기엔 안 좋았지. 지원은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봅니다. 1년 반을 보낸 곳. 좁고 어둡고 습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공간이었던 곳. 감사했어요, 이 방. 혼잣말입니다. 한태수가 마련해준 원룸은 강남의 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10평 정도. 고시원에 비하면 궁전입니다. 책상, 의자, 침대, 옷장. 모든 게 새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대형 모니터와 노트북. 최신형입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5년간 여기서 살아. 공부에만 집중해. 일은 그만둬야지? 네. 그래야죠. 내일부터 학원 다녀. 등록은 해놨어. 강남 최고 사법시험 전문 학원이야. 지원은 믿기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오늘은 이렇게 변했다니. 꿈. 아니죠? 꿈 아니야. 하지만 편한 길도 아니야. 5년간 죽을 만큼 공부해야 해. 괜찮아요. 죽을 만큼 사는 건 익숙하니까. 한태수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래. 그 정신으로 가. 한태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거래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동생 사건에 대해서는. 왜요? 이 사건은 생각보다 깊어.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 당신이 이 사건 맡는다는 게 알려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 지원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한태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갑게 말합니다. 목숨 거는 거래라고 했잖아. 각오는 됐지? 네. 좋아. 그럼 5년 후에 보자. 한태수가 문을 나갑니다. 지원은 혼자 남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봅니다. 고급 주택가, 깨끗한 거리, 저 멀리 보이는 한강. 12년 전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밑바닥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하지만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기회지만 지원은 책상 위에 법학 교재를 펼칩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냅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씁니다. 사법시험 합격, 한태준 사건의 진실 규명,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 3가지 목표, 시작이야. 지원은 펜을 들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날 밤 한태수는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동생 한태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태준아. 한태수가 사진을 봅니다. 10년 만에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사진 속 한태준은 웃고 있습니다. 맑게, 밝게. 이번엔 제대로 끝낼 수 있을 거야. 한태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냅니다. 지원에게 보여주지 않은 파일. 표지에 극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파일을 펼칩니다. 첫 장에는 대형 제약회사 로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인물 사진들. 정치인, 검사, 경찰 간부. 너를 죽인 놈들. 이번엔 끝까지 파헤쳐주마. 한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한편 어두운 사무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뭐? 한태수가 또 변호사를 구했다고? 네, 이번엔 신출내기 같습니다. 아직 사법시험도 안 본. 상관없어. 감시해. 누군지 알아내고 움직임을 체크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남자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태수? 10년이 지나도 포기를 안 하는군.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남자는 책상 위의 파일을 봅니다. 한태준 사건 파일. 이미 죽은 사건이야.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 남자는 파일을 서랍에 넣고 잠깁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원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섭니다. 정상 법률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입구부터 다릅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립니다. 복도를 걷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의 옷차림부터 다릅니다. 명품 가방, 깔끔한 정장 차림. 모두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입니다. 지원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봅니다. 어제 시장에서 급하게 산 정장. 싸구려 티가 납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강의실 문을 엽니다. 넓은 강의실. 약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그녀를 쳐다봅니다. 지원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등록하셨어요? 네. 어제 등록했어요. 어머,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시면 힘드실 텐데. 혹시 재수생이세요? 아니요, 독학하다가. 아, 독학? 대단하시네요. 저는 삼수예요. 아버지가 판사셔서 저도 꼭 합격해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강의실 앞문이 열립니다. 50대 후반의 교수가 들어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총론 중 공동정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교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원이 노트에 받아 적기도 전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학생들은 익숙한지 술술 받아 적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빠른 거였어? 식은땀이 흐릅니다. 여기서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9도 5432 판결에서 교수는 판례 번호까지 술술 외우며 설명합니다.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갑니다. 지원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강의가 끝난 후 지원은 교수에게 다가갑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강의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중에 지원이 질문을 하려는데 교수가 시계를 봅니다. 아, 죄송한데 다음 강의 시간이라 질문은 조교한테 하거나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교수가 서둘러 나갑니다. 지원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옆자리였던 여학생이 다가옵니다. 처음이시니까 당연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학생들 대부분 법대 출신이거나 로스쿨 준비생들이에요. 기본기가 다르죠. 그렇군요.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순간 여학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정말 힘드시겠네요. 사법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여학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뜹니다. 지원은 혼자 남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너 모의고사 점수 어때? 이번엔 85점. 좀 올랐어. 나도 80점대야. 이 정도면 1차는 붙겠지? 지원은 걸음을 멈춥니다. 모의고사? 자신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원룸.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강의 내용을 복습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노트북으로 검색합니다. 판례를 찾아봅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갑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아직 멀었어. 더 해야 해.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칩니다. 새벽 3시. 지원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어깨는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따라잡으려면 몇 배는 더 해야 합니다. 형광펜을 들고 줄을 긋습니다. 노트에 정리합니다. 판례를 외웁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 중얼거리며 외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듭니다. 펜을 쥔 채로 알람 소리에 깨어납니다. 아침 7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8시 수업이 있으니까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봅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원의 하루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원 수업,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복습과 예습, 3, 4시간 수면,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이제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원 모의고사, 지원은 시험지를 받아듭니다. 100문제 4시간, 문제를 읽어 내려갑니다. 3개월 전에는 뭔 소린지도 모르겠던 문제들,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펜을 들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성적 발표. 이번 모의고사 1등 김민준 92점. 축하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지원 학생. 지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3개월 전 입학 당시에는 기초도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78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 속도면 1차 시험 합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쳐다봅니다. 놀라운 눈빛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질투 섞인 눈빛. 지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어느 주말 저녁, 초인종이 울립니다. 지원이 문을 엽니다. 한태수가 서 있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회장님, 방해했나? 아니요, 들어오세요. 한태수가 방을 둘러봅니다. 책상 위에는 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밑줄 그어진 책들, 벽에는 판례 요약 포스트잇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연락받았어.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아직 멀었어요. 1차 시험도 안 봤는데. 겸손하군. 좋아. 한태수가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이걸 좀 봐줘. 이게 뭔데요? 내 동생 사건의 부검보고서 사본이야. 지원은 파일을 받아듭니다. 펼치자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가 나옵니다. 부검 소견서, 사망 시각, 사인, 상처 부위. 이걸 왜 저한테? 지금부터 조금씩 사건을 공부해야지. 변호사 되고 나서 하면 늦어. 지원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사인, 목매매에 의한 질식사, 추정 사망 시각, 2015년 3월 15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유서 발견, 피해자 필적으로 확인. 유서가 있었어요? 응. 미안하다. 너무 힘들다는 짧은 유서. 필적 감정도 했고요? 했어. 내 동생 필체 맞다고 나왔지. 지원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럼 정말 자살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그게 함정이야. 너무 완벽해. 무슨 뜻이죠? 한태수가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동생은 왼손잡이였어. 근데 목에 남은 줄자국은 오른쪽이 더 깊었지. 왼손잡이가 자살한다면 왼쪽이 더 깊어야 정상이야. 지원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유서. 내 동생은 평소에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했어. 대신 죄송합니다라고 했지. 그런 동생이 유서에는 미안하다고 썼어. 그것만으로는 약하지 않나요?
극단적 상황에서는 평소와 다를 수도. 맞아. 그래서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자살로 인정한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아. 내 동생이 죽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원은 보고서를 다시 봅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이 더 있나요? 부검 사진이 일부 사라졌어. 특히 목 부위 세부 사진. 경찰은 실수로 삭제됐다고 했지. 의도적으로 지운 거네요. 그래. 그 사진에 뭔가 있었던 거야.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가. 지원은 보고서를 덮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익숙해져야지. 사건에, 진실을 찾는 방법에. 그리고 한태수가 지원을 봅니다. 두려움에. 1년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놀라운 성적으로 학원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이 붙습니다. 지원의 이름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원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도 합격했잖아요. 저는 3수 만에 겨우 붙었는데 지원 씨는 1년 만에.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지원은 기뻐할 시간이 없습니다. 1차 시험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 적용 능력까지 테스트합니다. 지원은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년 후, 지원은 2차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연수원 첫날, 신입 연수생들이 모입니다. 약 100명.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연수원장이 무대에 섭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조인의 꿈을 이룬 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실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첫 수업은 형사소송 실무. 강의실에 들어온 강사를 보고 지원은 깜짝 놀랍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사 최민석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여러분께 형사소송 실무를 가르치겠습니다. 최민석? 한태수가 말했던 그 이름입니다. 10년 전 한태준 사건을 자살로 종결시킨 검사. 지원은 그를 똑바로 봅니다. 그도 학생들을 둘러보다 지원과 눈이 마주칩니다. 잠깐의 침묵. 마치 서로를 알아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최민석은 곧 시선을 돌립니다. 형사소송의 핵심은 진실 발견입니다. 하지만 최민석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때로는 진실이 묻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립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검사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실이 묻혀야 한다니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지원은 최민석을 주시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피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 발표일. 지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습니다. 클릭. 합격자 명단이 뜹니다. 번호를 찾습니다.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수험번호 2847. 이지원. 합격. 합격이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합격했어. 이번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12살 때 빵 하나 훔쳐서 소년원에 갔던 소녀.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시절. 그 소녀가, 그녀가 이제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한태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회장님, 저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3년이었군. 약속보다 2년이나 빨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한태준 씨 사건. 전화기 너머로 한태수의 깊은 한숨이 들립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일 사무실로 와. 모든 자료를 넘겨주겠어. 다음 날 태성그룹 본사. 한태수의 회장실. 테이블 위에는 10년치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파일, 사진, 녹음 파일, 증거 자료들. 한태수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이게 전부야. 10년간 모은 것들. 지원은 자료를 하나씩 펼쳐봅니다. 제약회사 이름이 한국바이오텍? 맞아. 국내 3대 제약회사 중 하나지. 당시 신약 개발 중이었어. 치매 치료제. 한태준 씨가 그 연구팀이었고요. 수석 연구원이었어. 그런데 임상 실험 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했지. 간 손상, 신경계 이상, 심하면 사망까지. 지원은 임상 실험 데이터를 봅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회사는 이걸 알았나요? 당연히 알았지. 하지만 이미 수천억을 투자한 프로젝트였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려 했어. 부작용 환자들을 연구에서 제외시키고 보고서를 다시 썼지. 한태준 씨는 그걸 막으려 했고요. 동생은 내부 고발을 결심했어. 원본 데이터를 USB에 담아 보관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지. 한태수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냅니다. 한태준의 책상 사진입니다. 이게 동생이 죽기 3일 전에 찍은 사진이야. 동료가 찍어준 거지. 여기 봐. 사진 속 책상 위에 작은 USB가 보입니다. 이 USB가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어. 하지만 동생이 죽은 후 이 USB는 사라졌어. 경찰이 압수하지 않았나요? 압수 목록에 없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됐지. 지원은 자료를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문서에서 멈춥니다. 이건 부검 보고서네요. 예전에 보여주셨던 거랑 다른데요? 이게 원본이야. 나중에 수정된 버전이 공식 기록이 됐지. 지원은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여기 목 부위 상처에 대한 설명이 다르네요. 원본에는 불규칙한 줄자국, 여러 차례 시도한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본에는 단일 줄자국, 자살의 합당이라고. 맞지? 조작됐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바꿨어. 누가 그럴 수 있죠? 권력 있는 사람. 경찰, 검찰 아니면 더 위. 지원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가 최민석? 그래. 알아? 연수원에서 배웠어요. 그분한테. 한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그자가 사건을 종결시켰어. 증거도 제대로 안 보고 급하게. 왜 그랬을까요? 압력을 받았겠지. 위에서. 그날 밤 지원은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가방에는 한태준 사건 자료 사본이 가득합니다. 문을 여는데 이상합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분명 잠갔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거실 불을 켭니다. 이게 뭐야? 방이 엉망입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책장도 뒤집혀 있습니다.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급하게 가방을 확인합니다. 다행히 자료는 무사합니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아뒀던 노트북이 사라졌습니다. 노트북. 그때 창문 옆 벽에 붙은 포스트잇을 발견합니다. 손때,
다치기 전에 피가 얼어붙습니다. 지원은 바로 한태수에게 전화합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훔쳐갔고 협박 메시지를. 시작됐군.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알았어. 너가 이 사건 맡는다는 걸. 지금 당장 집 나와. 호텔로 가. 하지만 지금 당장. 며칠 후 지원은 사무실을 엽니다. 작은 사무실. 한태수가 마련해 준 곳입니다. 간판을 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 첫날 지원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한태준 사건 자료를 정리합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 왔습니다. 문을 엽니다. 최민석이 서 있습니다. 검사님? 이지원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합니다. 냉소적인 미소입니다. 지원은 경계합니다. 어떻게 여길? 한태준 사건. 다시 파는 거죠? 직격탄입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충고하는 겁니다. 그만두세요. 왜 그래야 하죠?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사님은 10년 전에 이 사건을 종결하셨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최민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왜 그러셨어요? 증거도 제대로 안 보고 급하게 자살로 결론 내리셨죠. 최민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밖을 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후회합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매일 밤 꿈에 나옵니다. 한태준 씨가. 지원은 놀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10년 전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고 저는 굴복했죠. 누가 압력을 넣었죠? 모릅니다. 전화 한 통이었어요.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하라. 그러면 당신 미래가 보장된다. 거부하면 당신 가족이 다칠 것이다. 최민석의 손이 떨립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가족을. 정의 대신에. 지원은 최민석을 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를 막으려고? 아니요. 최민석이 지원을 똑바로 봅니다. 돕겠습니다. 네. 10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한번 배신하신 분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검찰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을 수 없는 증거들을요. 지원은 고민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배신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민석의 도움으로 지원은 10년 전 자료에 접근합니다. 경찰서 증거 보관실. 최민석이 동행합니다. 한태준 사건 자료요? 10년 전 사건인데 왜? 재조사 관련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경찰관이 창고로 들어갑니다. 지원과 최민석은 기다립니다. 10분 후 경찰관이 돌아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들고. 여기 있습니다. 상자를 엽니다. 증거 봉투들이 보입니다. 지원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한태준의 유품들. 옷, 신발, 지갑. USB는 없나요? USB? 목록에 없는데요. 지원은 목록을 확인합니다. 정말 없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전자기기 목록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노트북 한 대, 휴대전화 한 대. USB는 없네요. 현장 사진은 있습니까? 네, 여기. 경찰관이 사진 파일을 꺼냅니다. 현장 사진들. 한태준의 집 내부.
지원은 사진을 하나하나 봅니다. 거실, 침실, 서재.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춥니다. 이거, 책상 위에 뭔가 있는데요. 확대해서 봅니다. 작은 물체, USB처럼 보입니다. 이게 USB 아닌가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최종 보고서에는 없네요. 무슨 말입니까? 최종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에는 이 각도 사진이 빠져 있어요. 이상하네. 경찰관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이야기합니다. 지원과 최민석이 눈을 마주칩니다. 의도적으로 뺀 거네요. 지원은 한태준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 첫 번째 증인 김성호. 당시 한태준의 직속 후배였습니다. 지원은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지원입니다. 한태준 씨 사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순간 김성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사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재조사 중입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문을 닫으려 합니다. 지원이 문을 잡습니다. 10년 전 진술서를 받습니다. 한태준 씨가 USB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건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명확하게 진술하셨습니다. 한태준 선배가 USB에 증거를 담았다고 직접 말했다고. 제가 착각한 겁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문이 닫힙니다. 지원은 다른 증인들도 찾아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모두 증언을 거부합니다. 혹은 이전 진술을 번복합니다. 마지막 증인 박지연. 당시 한태준과 같은 연구팀이었습니다. 지원은 그녀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갑니다. 박지연 씨죠? 잠깐 이야기 좀. 저는 바빠요. 손님들도 있고 5분만이라도요. 한태준 씨를 위해서. 한태준 씨는 이미 죽었어요.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지원은 조용히 명함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면요. 지원이 카페를 나가려는데 박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두려워요. 지원이 돌아봅니다. 10년 전에 말했다가 협박당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고. 그래서 진술을 바꿨어요. 누가 협박했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조직이었어요. 제 아이 학교, 남편 직장, 부모님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태준 선배는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최민석이 지원의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흥분한 표정입니다. 찾았습니다. 뭐요? CCTV 원본 파일. 지원이 벌떡 일어섭니다. 경찰 내부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어요. 삭제된 줄 알았는데 시스템 복원으로 찾아냈습니다. 보여주세요. 최민석이 노트북을 엽니다. 영상을 재생합니다. 2015년 3월 15일 한태준의 아파트 복도 CCTV. 오후 7시 23분 한태준이 집에 들어갑니다. 7시 58분 두 명의 남자가 복도에 나타납니다. 검은 옷, 마스크 착용. 그들이 한태준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영상이 계속됩니다. 9시 47분 두 남자가 급하게 나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서둘러 떠납니다. 한태준 씨의 공식 사망 시각은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저 두 남자가 있던 시간과 일치합니다. 얼굴 식별할 수 있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렵지만 국과수에 의뢰하면 체형이나 걸음걸이로 신원 확인 가능할 겁니다. 바로 의뢰합시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두 남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민석이 자료를 들고 지원을 찾아옵니다. 김태욱, 이준호. 둘 다 당시 민간 경비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경비업체죠? 한국바이오텍이 고용한 업체입니다. 지원의 눈이 커집니다. 한국바이오텍? 한태준 씨가 일하던 회사. 네. 이제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원은 자료를 읽어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 지금 어디 있죠? 김태욱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이준호는 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 2016년 사건 1년 후에 실종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없었고요. 증거인멸이네요. 증인들을 없애버린 거죠.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무엇을요? 한태준 씨가 숨겨둔 USB. 그 안에 진짜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새벽 2시, 지원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납니다. 뭐지? 문을 열자 복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불이야. 급하게 중요 서류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노트북을 챙깁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집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계단으로 향합니다. 1층 로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모여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원은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5층 창문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불이 꺼졌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밖으로 나와 건물주에게 다가갑니다. 진화 완료했습니다. 5층 한쪽 사무실에서 시작됐는데 화재 원인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저기요, 5층 사무실이 제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같이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확인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소방관과 지원, 그리고 건물주가 함께 5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에는 물과 소화약제가 흥건합니다. 사무실 문을 엽니다. 안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책상, 서류함, 모든 게 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화성 물질을 뿌린 흔적이 명확합니다. 자연 발화가 아닙니다. 그럼 방화라는 말씀이세요? 네.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지원은 불에 탄 사무실을 봅니다. 다행히 중요 자료는 가방에 챙겼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계속하면 다음은 당신이다. 다음 날 한태수의 회장실. 그만둬. 네. 이 사건 그만두라고. 너무 위험해.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이 사건 맡으라고 하셨잖아요. 알아. 하지만 당신 목숨까지 걸게 할 순 없어. 한태수는 창밖을 봅니다. 10년간 이 일을 해왔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다쳤어. 협박당하고 위협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 네. 5년 전 이 사건 맡았던 변호사가 있었어. 열심히 조사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지.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아. 지원은 한태수를 봅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동생을 잃은 후 10년간 싸워온 사람. 이제는 지쳐 보입니다. 회장님, 응? 저 12살 때 빵 훔쳤다가 소년원 갔어요. 아시죠? 알아. 그때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은 공평하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지원은 창밖을 봅니다. 하지만 전 알았어요. 법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빵 훔친 아이는 벌을 받지만 수천억 사기친 재벌은 집행유예 받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됐어요. 진짜 공평한 법을 만들기 위해, 한태준 씨 같은 사람을 위해. 지원이 한태수를 똑바로 봅니다. 이제 막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급소를 건드렸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한태수는 지원을 오래 봅니다. 그리고 작게 웃습니다. 정말 내 동생 닮았어. 고집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정말로. 일주일 후 지원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지원이 단상에 섭니다. 옆에는 한태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지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년 전 한태준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한태준 씨는 2015년 3월 15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자살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자료를 꺼냅니다. 한태준 씨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나서서 묻습니다. 첫째, CCTV 원본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두 남자가 한태준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 이 두 남자는 한국바이오텍이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바이오텍이요? 그 대형 제약회사? 네. 한태준 씨가 일하던 회사입니다. 그는 회사의 불법 임상실험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지원이 다른 자료를 공개합니다. 둘째, 조작된 부검 보고서. 원본과 최종본이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셋째, 증인들의 번복된 진술. 한태준 씨의 동료들은 처음에 한태준이 증거 USB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두 진술을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지원이 잠시 멈춥니다. 협박당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한국바이오텍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논평 거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태준 씨는 자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려다 죽은 영웅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들끓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태준 사건을 다룹니다.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청,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민석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됩니다. 최민석이 지원에게 전화합니다. 재수사팀장 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이상한데요. 왜 검사님을? 10년 전 담당 검사였으니까요.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검사님이 당시 사건을 잘못 처리했는데. 알아요.
아마 저를 감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엔 제대로 할 겁니다.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최민석은 10년 전 증인들을 다시 소환합니다. 김성호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김성호 씨, 10년 전 진술을 번복하셨죠? 네. 왜입니까? 착각이었어요. 협박당한 거 아닙니까? 김성호가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김성호 씨, 10년 전에도 거짓말했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호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면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당신과 가족 모두. 김성호가 고민합니다. 긴 침묵 후 그가 입을 엽니다. 협박당했어요.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술 바꾸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고. 한태준 씨가 정말 USB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직접 봤어요.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한태준 선배가 그 안에 모든 증거를 담았다고 했어요. 드디어 증언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한국바이오텍 전 CEO 강석훈과 관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강석훈은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고 시민들은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맨 앞줄에는 한태수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입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가 일어섭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사건 2025 고압 1247호 피고인 강석훈 외 4명에 대한 살인 증거인멸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지원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있고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검사님, 입증 시작하십시오. 검사석에서 최민석이 일어섭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10년 전 자신이 묻었던 진실을 이제 자신의 손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습니다. 검사 최민석입니다. 본 사건은 2015년 3월 15일 발생한 한태준 씨 살인 사건입니다. 최민석이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서류를 듭니다. 첫 번째 증거, CCTV 원본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흑백 화면 속 두 남자가 한태준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합니다. 최민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이 두 명은 김태욱, 이준호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 강석훈이 운영하는 한국바이오텍이 고용한 경비업체 소속입니다. 피고인석 옆 변호인석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대형 로펌 출신답게 목소리도 당당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기각. 계속하십시오.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증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증거, 증인 김성호의 진술입니다. 김성호 증인,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방청석 뒤쪽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일어섭니다. 김성호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증인석으로 가는 그의 걸음은 무겁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성호는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최민석이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증인, 한태준 씨가 USB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김성우가 잠시 망설입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최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묻습니다. 그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김성우가 피고인석의 강석훈을 잠깐 봅니다. 강석훈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김성우는 시선을 돌리고 입을 엽니다. 한국바이오텍의 불법 임상실험 증거들이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 은폐된 부작용 보고서. 방청석이 다시 술렁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립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재빨리 일어서며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실제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김성우가 변호사를 똑바로 보며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태준 선배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비웃듯 말합니다. 손을 펼치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USB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최민석이 차분하게 끼어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최민석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듭니다. 판사에게 제출하며 설명합니다. 세 번째 증거. 한태준 씨 사망 3일 후 피고인 강석훈의 비서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비자금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재빨리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함이 묻어납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민석이 법정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말합니다. 그 돈은 김태욱, 이준호에게 전달됐습니다. 살인 대가입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어적으로 들립니다. 추측입니다. 판사가 최민석을 보며 묻습니다. 검사, 증거가 있습니까? 최민석이 자신있게 대답하며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여기 계좌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천천히 검토합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집니다. 방청석의 한태수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판은 계속됩니다. 증거 제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증인 차례입니다. 최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은 결연합니다. 10년간 짊어진 죄책감을 이제 법정에서 고백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증인, 검사 최민석을 신청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검사가 자신을 증인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최민석을 바라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사가 증인으로 서겠다는 겁니까?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10년 전 이 사건 담당 검사로서 제 잘못을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한태수는 놀란 눈으로 최민석을 바라봅니다. 지원도 긴장한 표정입니다. 최민석이 천천히 검사석을 빠져나와 증인석으로 걸어갑니다. 그 걸음걸이는 무겁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처럼. 증인석에 앉은 최민석은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다른 검사가 일어섭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검사입니다. 그녀가 최민석을 보며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증인, 10년 전 한태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최민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여성 검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묻습니다. 왜입니까? 최민석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압력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듭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립니다. 여성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누구한테? 최민석이 방청석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10년간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위험하다고.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한태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여성 검사가 계속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증거를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최민석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니요. 의도적으로 눈 감았습니다. CCTV 영상도, 부검 보고서의 이상한 점도, 증인들의 진술도 다 무시했습니다.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정의보다 제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태준 씨는 10년간 자살한 사람으로 기록됐고 진짜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성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후회합니까? 최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매일 밤 후회합니다. 10년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최민석이 방청석의 한태수를 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최민석이 증인석에서 일어나 한태수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한태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수사했다면 진실이 더 빨리 밝혀졌을 겁니다. 한태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입니다. 최민석이 다시 증인석에 앉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합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론 차례입니다. 지원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3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원이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지원이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한태수. 모두의 눈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한태주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잘못을 보고 눈 감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그 용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자살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녀는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태주는 영웅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영웅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한태수도 박수를 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엄숙합니다. 정숙. 법정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지원이 피고인석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피고인들은 한태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증인을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검사까지 매수했습니다.
지원이 피고인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강석훈은 고개를 떨굽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시선을 피합니다. 이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잠시 멈춥니다. 판사를, 배심원들을,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합니다. 법은 공평합니다. 약자도 강자도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이 변호인석으로 돌아갑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집니다. 이번에는 판사도 막지 않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 아침 일찍부터 법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 기자들, 그리고 한태준 사건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 법정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방청석은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태수도 들어옵니다. 그는 10년 만에 가장 떨립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최민석도 검사석에 앉습니다. 그의 손도 떨립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가 일어섭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가 앞을 보며 말합니다. 피고인들은 일어나십시오. 피고인석에서 강석훈과 관련자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손은 떨립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듭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집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태수가 두 손을 꽉 쥡니다. 지원도 숨을 참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사를 바라봅니다. 판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피고인 강석훈, 살인교사,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잠깐의 침묵. 판사가 피고인을 바라봅니다.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한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옆 사람이 그를 부축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피고인 김태욱, 이준호는 이미 사망 및 실종 상태이나 본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태준 씨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타살로 최종 인정합니다. 한태수가 눈을 감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수없이 좌절하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동생이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동생은 비겁하게 도망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운 영웅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땅.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포옹합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한태수를 봅니다. 한태수도 지원을 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짓습니다. 해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수많은 변호사가 실패했던 일을 그들은 해냈습니다. 판결 다음 날 이른 아침, 한태수는 동생의 묘를 찾아갑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 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한태수는 천천히 묘지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묘비, 고 한태준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한태수가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손이 묘비를 쓸어내립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준아.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립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형이 늦었다. 10년이나 걸렸구나.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한태수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미안하다. 더 빨리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한태수의 어깨가 떨립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듭니다. 10년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자살한 사람이 아니야. 영웅이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입니다. 동생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형이 이제야 웁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태수가 돌아봅니다. 지원이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녀도 손에 꽃을 들고 있습니다. 지원이 한태수 옆에 섭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꽃을 놓고 묘비를 향해 깊이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한태준 선배님, 처음 뵙겠습니다. 변호사 이지원입니다. 지원이 다시 한번 절을 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덕분에 정의가 뭔지 배웠습니다. 한태수가 지원을 봅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고마워. 정말로. 지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묘비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합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깁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한태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이제 뭘 할 거야? 지원이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한태준 선배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한태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봅니다. 힘들 거야. 지원이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변호사 된 이유니까요. 한태수가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편안한 미소입니다. 그럼 나도 돕지. 재정적으로. 지원이 놀라서 한태수를 봅니다. 정말요? 한태수가 동생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대신 내가 하는 거지. 지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태수가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두 사람은 다시 묘비를 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드디어 동생은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강남의 한 빌딩 5층. 지원의 새 사무실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큽니다. 넓은 상담실, 직원 사무실, 회의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한태준 기념 법률사무소. 오전 10시. 문이 열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초췌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 지원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여성이 앉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희 남편이 산재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개인 과실이라고 산재 신청도 안 받아주고. 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 비용이 돈이 없어요. 지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정의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 의료사고 피해자, 임금 체불당한 일용직 근로자,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원은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합니다. 사무실 벽에는 한태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그 옆에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지원은 일하다가 가끔 그 문구를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내담자가 나갑니다. 지원은 책상을 정리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지원은 한태준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태준 선배님,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할게요.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마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불을 끕니다. 건물 밖 한태수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날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있고 눈빛은 부드럽습니다. 한태수가 지원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식사하러 가자. 지원이 다가가며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한태수가 웃습니다. 10년 만에 배운 진짜 웃음입니다. 하하, 변호사 됐다고 부자 된 줄 아나? 지원도 웃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의 표시는 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저녁 거리는 붐빕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과자 출신 변호사와 동생을 잃은 기업가, 세상이 포기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태준이 그랬듯이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처럼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해가 집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건물들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비쳐듭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어둠이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뒤에는 항상 새벽이 옵니다.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태준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판결 이야기를 마칩니다. 두 번째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